안녕하세요. 알파균입니다.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메타버스 신드롬 임주환 기자네요. 가상의 부동산을 파는 것도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어스2는 가상 세계에서 지구의 부동산을 판매한다. 청와대가 포함된 땅이 지난해 11월 10일 중국 사람에게 단돈 56.67달러에 팔렸고 코엑스와 강남 일대 아파트도 팔렸다고 한다.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과 함께 가상세계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투자 열기로 이어졌다. 지구 표면적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를 100제곱미터 넓이 한 개 타일로 나누니 5조 1천억 개 정도의 타일이 나온다. 타일 한 개당 0.1달러 팔아도 어스2의 이 순이익은 5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가상의 부동산도 파네요. 어설픈 자선 사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인데 임팩트 투자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임팩트 투자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저자는 벨리주로 직접 넘어가 기업 지배구조와 소유권 배분, 혜택 등 정비한 임팩트 성명서를 작성했다. 매출 이익률은 49% 이내로 정하고 초과분과 연간 순이익의 100%를 농민기금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농민단체의 기술 지원에 투입된다. 이 같은 구조로 투자가 기업, 지역사회 간의 위험과 수익의 균형을 맞추고 지속가능한 순환고리를 만든 것이다. 전세계 스트리밍 가입자 수 10억만 명 돌파, 코로나19에 희비가 엇갈리네요. 건재 기자고요. 자, 일단 박스오피스 수입을 볼게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으로 꼽히고요. 북미 박스오피스 수입은 2019년 114억 달러에서 2020년 22억 달러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시장인 미국을 제치고 30억 달러의 티켓 수익을 올리며 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중국 EU 제재 앞두고 에어버스 18대 구매. 미국 보잉사는 상황이 더 어렵다. B737 맥스 생산 중단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보잉사 수는 적자 수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에어버스 구매는 차이나 머니를 과시하기 위한 중국 측의 의도된 계약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에어차이나 에어버스 366대, 미국 보잉 328대 등 모두 700여 대 항공기를 운항 중이며 이번 에어버스에 항공기를 추가 도입함에 따라 에어버스 비중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에어버스는 유럽에서 만들고요. 보잉은 미국에서 만들죠. 김은별 기자입니다. 미국 물가 4% 전망도 고민 깊어진 한국은행. 금리 관한 내용이 많아서요. 많이 전해드릴게요. 19일 한은에 따르면 국내 국고채 장기금리와 미국 국채금리 상관계수는 0.9 수준으로 미국과 크게 연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금리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도 경기 회복과 인플레를 주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동향 그린북 3호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지난 8개월간 써왔던 실물경제 불확실성 지속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 인플레 우려로 시장금리가 계속해서 뛰면 결국 빛을 내 투자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높은 물가가 부담이 돼 금리를 올린 곳도 있다. 브라질은 전날 6여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2.75%로 75bp 인상했다. 투자은행들은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일부 신흥국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4분기엔 러시아와 말레이시아, 내년 초엔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예상이다. 그러면 금리 관한 내용을 볼게요. 파월에 등 돌린 시장, 인플레 용인 대래 불안 부추긴다고 하네요.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국채 투매로 인한 채권 가격 하락,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존 행콕 투자운용사의 매튜 미스킨 수석 전략가는
페드의 인플레이션 용인이 장기 국채 금리의 급등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일본 은행이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 허용 범위를 확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니온 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일본 은행은 금리 변동 허용 범위를 기존 플러스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5%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금리 정책 변경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더 오를 여지가 생기면서 미국 국채가 약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마켓워치는 일본 국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 국채 매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페드가 겨낼 수 있는 카드로 대형은행에 대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면제 연장이 대두되고 있다. SLR은 은행들이 국채를 추가 매입하기 전에 자기 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면제하면 국채 매수세를 견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말로 종료되는 면제 조치의 연장 부분에 대해 불확실성의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정책금리 인상 줄신호, 긴축 방파제 쏴라! 세계 각국에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17일 기준금리를 2%에서 2.75%로 한꺼번에 0.75%포인트나 올렸다. 6년 만에 정책금리를 상향 조정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점은 시장의 예상 2.5%를 웃도는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야 할 만큼 물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어 터키도 기준금리인 일주일 레포 환매 조건부 채권금리를 17%에서 19%로 대폭 올렸다. 노르웨이는 기준금리를 0%를 동결하는 대신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상반기에서 올 하반기로 앞당길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국제금리 통제력 의심받는 연준, 오름세 더 가팔라질 수도. 실제 월가에서는 국채금리 상승세가 더 가파라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먼트 대표는 최근 웹 세미나를 통해 이코노미스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국채 금리 오름세가 더 빨라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도 5월까지 지난해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임을 감안하면 국채금리가 3%가 돼도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QE 축소 시점을 앞당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윌리엄 더들리는 연준은 아마도 지금의 전망보다 금리를 빨리 올리게 될 것이라고 점쳤다. 사라하우스 웰스포그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연준은 2023년 말까지 금리 인상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판단으로 2023년 중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최근 3개월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입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쭉쭉 올라가는 걸 보고 있죠. 지난 처음으로 1.7%를 지금 돌파했네요. 멈출 수가 없네요. 시장은 인플레 베팅, 글로벌 저금리 공조, 금 간화, 신흥국 기준금리 동향입니다. 브라질 아까 올렸다고 말씀드렸고요. 터키 17%에서 19%로 올렸고요. 인도네시아 동결, 러시아 인상 가능성이 있어요.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원금 9억에 이자만 3억, 63년 동안 5% 고정금리가 뭔지 아십니까? 네. 손해배상금, 금리, 이자율입니다.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0부는 분식회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의 원고인 국민연금공단 등에 61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실제 대우조선해양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이보다 153억 더 많은 765억 원이다.
이 사건은 5년 전인 2016년에 처음 소송이 제기됐다. 이 기간에 적용되는 민법상 금리 연 5%도 무려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대우조선해양이 재판 후 항소하지 않은 채 돈을 갚지 못하면 연 12%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항소한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 기간에 연 5%의 고금리를 물 수 있는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고금리의 법정 이자가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수준까지 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FOMC 깔딱고개 넘어 적어도 3개월은 벌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 시장은 2개월 이상 쉬었고 성장주 중심 나스닥도 빠졌기 때문에 안도 랠리는 성장주 중심일 것이라며 경기 회복 기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 다우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완만한 능선에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미국 고용지표가 관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FOMC는 이번에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돈을 풀겠다. 그 전까지는 테이퍼링, 왕적 완화 축소 안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와 고용 중에서 고용에도 힘을 실었다. FOMC 위원 18명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 따르면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게 여전히 다수 의견이다. 그만큼 고용이 쉽게 개선되기 힘들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이다. 앞으로 나올 고용 지표에 따라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지만 투자자는 능선을 걷는 여유를 한동안 가져도 될 듯 싶다. 미국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입니다. 5명에서 7명으로 오를 거라고 2024년에 얘기하는 게 더 늘었고요. 2020년에 금리 오를 거라고 한 사람은 1명에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점차 추세가 금리가 곧 오를 것처럼 나오고 있죠. 브라질 기준금리 2%에서 2.75%로 물가 상승 압력의 6년 만의 인상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번 결정은 브라질 현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4.52%로 2016년 6.29%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0.86%로 2016년 2월에 0.9% 이후 5년 만에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올해 말 3.25%, 내년 말에는 4.75%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성용 기자네요. 물가 2.5% 뛰면 금리 인상? 미들기 파월에도 불안한 시장입니다. FOMC는 이번 회의에서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근원 PCE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021년 2.2%, 2022년 2%, 2023년 2.1%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인 1.8%, 1.9%, 2.0%보다 0.1에서 0.4%포인트 높다. 올해의 경우 0.4%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조영구 신영증권연구원도 근원 PCE 상승률이 2.2%만 나와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소비자 물가 CPI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2% 중반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의 연준 잭슨홀 컨퍼런스나 9월의 FOMC 연준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표한 FOMC 위원회 점도표에 따르면 직전 발표까지 1명이던 2022년 금리 인상 전망은 4명으로 5명이던 2023년 금리 인상 전망은 5명으로 늘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대다수 위원들은 이번 예측 기간이 2021년에서 2023년 동안 금리 인상을 예상하지 않았다며 소수 의견이라고 일축했지만 FOMC 내부에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전망을 앞당겨진 걸 부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재길 기자네요. 미국 인플레 성장 전망 높았지만 페드 긴축 말할 때 아니다라고 합니다. 페드의 올해 달라진 미국 경제 전망입니다. 작년 12월에 성장률 4.2%에서 올해 3월에 6.5%, 실업률 5%에서 4.5%, 인플레이션 1.8%에서 2.4%로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실업률은 좋아지고 있고요. 자, 조재길 기자네요. 파월 인플레 우려 일축 2023년까지 제로금리. 파월은 17일 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경제지표의 상당한 진전을 확인할 때까지 통화 확장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FOMC는 연 0에서 0.25%인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또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지속하기로 했다. 동시에 올해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을 크게 올리며 경제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페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부양책 덕분에 올해 미 성장률이 6.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12월 예측치 4.2%보다 2.3%포인트 높여 잡은 것이다. 현실화하면 1984년 7.2% 이후 37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올해 성장률 목표로 6% 이상을 제시한 중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수치다. 미국 성장률이 중국을 능가한 것은 1976년이 마지막이었다. 지난달 6.2%를 기록했던 미국 실업률은 연말에 4.5%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에 완전 고용 수준 3.5%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금리 소식이 정말 많았죠. 네, 다시 돌아와서요. 현대차 총수 변경 지배구조 개편 마지막 퍼즐입니다. 주상동 기자네요.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동인이를 정명예 회장에서 정 회장으로 변경해달라는 현대차 그룹 요구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는데 동일인도 함께 공표한다. 동일이 누구냐에 따라 혈족 6촌, 인척 4촌 또는 임원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등을 따져 대기업 집단 범위가 결정된다. 이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채무부정 제한제도 등 각종 대기업 집단 규제의 시작점이 된다고 합니다. 헬스케어 인터넷 눈여겨본 혁신가 제조명 최대열 기자인데요. 정주영 명예회장과 현대에 관한 책 아산 정주영 레거시를 쓴 김하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아시아 경제와 한 통화에서 아산은 재계 1위가 된 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실천한 분이라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에너지로 기업을 이끈 분으로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이창환 기자네요. 정주영, 어록이 있죠. 네,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로 100%를 채우지 안 될 수 있다는 회의나 불안은 단 1%도 끼워내지 않는다. 자서전에 나와 있다는데요. 네. 그리고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1987년에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연보 1915년 11월 25일 강원구 통천군 송정민 아산리 출생 6남 2녀 중 장남으로 출생 1946년 자동차 수리공장 현대자동차공업사 설립 50년 1월 현대건설 주식회사 설립 65년 9월 태국 고속도로 건설공사 수주 국내 최초의 해외 건설공사 진출 67년 12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설립 68년 2월 경부고속도로 착공 71년 2월 현대그룹 회장 취임 73년 12월 현대조선중공업 주식회사 설립 76년 1월 한국 최초 자동차 고유 모델 포니 생산 78년 8월 서산 천수만 간척 사업 착수 87년 2월 현대그룹 명예회장 취임 92년 통일국민당 창당 14대 국회의원 당선 14대 대통령 선거 출마 및 낙선 98년 통일소 500마리와 함께 방분 통일소 501마리와 함께 방부 김정일 위원장 면담 기아차 주식회사 인수 2001년 3월 86세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늘 질문하고 관찰하라. 김영철의 철학경영입니다. 관찰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질문할 수밖에 없다. 리더는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첫째,
조직의 부서들을 관찰하라. 조직 내에서 어느 부서가 가장 부패할 가능성이 높을까? 경영학 석사, MBA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흔히 나오는 대답은 구매부서, 비서실, 영업부서 등등이다. 정답은 그 조직 내에서 가장 힘이 센 부서다. 독재 국가에 가보라. 대통령의 부패의 근원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를 집중 감시하면 부패는 현저하게 줄어든다. 조직도 마찬가지다. 가장 힘있는 부서를 감시해야 된다.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아진다. 문제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생들의 답은 불필요한 부서를 없애라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어떤 부서가 불필요할까? 기획실이라는 답이 나온다. 왜? 각 부서는 알아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면 된다. 인사팀이란 답도 있다. 각 부서가 필요한 사람을 직접 채용하면 된다. 일리 있는 말이다. 정답은 조직에서 가장 바쁜 부서를 먼저 해체하라이다. 가장 바쁜 부서는 다른 부서의 업무를 가로채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량이 늘어나 변목을 일으키는 곳, 즉 로터리와 고가가루를 없애야 하듯이 그 다음으로 가장 한가한 부서를 해체하라. 다른 부서에게 일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2차 부양책 가시와 미국 인프라 수혜주 반짝반짝 작은 별. 네. 미국 미출 비중이 높은 국내 건설 장비 등 경기 민감 업종도 투자 집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 밥켓의 북미 매출 비중은 73% 수준으로 국내 주요 건설 장비 업체 중 가장 높고 캐피터필러 중장비 부품 등을 공급하는 진성 TIC는 업황 개선시를 주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삼성증권은 미국 인프라 투자가 현실화되면 LS 현대일렉트로닉 하나솔루션의 결적이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호텔 항공 봄날 온다. 마중물 쏟아붓는 사모펀드 PEF네요. 투자자 측이 요구하는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롯데 관광개발이 발행한 이번 7회차 CB는 전화사채죠. 이자율 2.5%,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 4.5%를 제시했다. 최근 0% 금리 조건이 소화되고 있는 최근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비교적 높다. 티웨이 항공 역시 JKL 파트너스의 투자 시점으로부터 1년 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신주 가격도 최근 주가보다 10%가량 할인된 2,512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여러분들 CB, 포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 우선주, 보통주 한번 검색해서 공부해보세요. 페북, MS,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VR 헤드셋, 삼성, 애플, AR 안경 공격 투자하고 있습니다. 토요워치네요. 글로벌 IT 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에도 나서고 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은 VR 게임사 스튜디오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잇따라 인수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 인수, 페이스북의 뇌과학 스타트업 컨트롤랩스가 인수가 대표적입니다. VR, AR 기기 출하량 전망입니다. 자, 2021년에 3,700만 대, 2023년에 7,600만 대입니다. 자, 이 기기가 정말 많아지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된 소식을 더 전해드려 볼게요. 네, 생각보다 많이 없군요. 넘어가겠습니다. 단독 10조 대여 한온 시스템 매각 시동 겁니다. 한온 시스템이라고요? 있는데요. 자, 19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는 모건 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임하고 한온 시스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2014년 한앤컴퍼니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온 시스템의 전신인 한라비스테온 공조 지분 69.99%를 3조 8천억 원의 미국 비스테온 그룹에서 인수한 지 7년여 만입니다. 이외에도 자체 배터리 생산 등 전장 분야로 확장할 계획을 밝힌 폭스바겐과 전기차 업체 테슬라 등도 후보군으로 뽑힙니다. 수조원 규모의 미소진 자금 드라이 파우더를 보유한 글로벌 사모펀드 PEF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6월까지 우선 매수권을 보유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룹이 재무적 투자자 FI를 끌어들여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죠. CEO 53억 받을 때 직원은 1억, 연봉 격차 적정 수준은 이라고 하는데요. 자, 대표적 기업인 네이버는 격차가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네이버 등기사 1인당 평균 보수는 20억, 직원 평균은 1억, 대략 20배 안팎이고요. 카카오는 34억, 1억, 직원 1억 800, 3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42배 차이 나고요. SK텔레콤이 26배, 현대차는 22배입니다. 거의 이거 진위 개수 같은 거네요. 커피숍 1위 스타벅스 코리아 이마트 100% 자회사 되나? 자, 이번 진분 인수가 성사되면 이마트가 스타벅스 코리아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마트와 미국 본사에 지급한 배당금은 약 300억 원이다. 이마트가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모두 보유해도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계속 내야 한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현재 미국 본사의 상표 기술 사용 로열티로 매출의 약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퓨어셀 지분 30% 확보, 수소 에너지 사업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자, 지배구조 관한 내용이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두산중공업이 19일 두산이 보유 중인 두사 퓨어셀 지분 전량을 현물 출자 받는다고 공시했다. 두산중공업은 대신 제3자 발행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주식회사 두산에 배정한다. 두산중공업이 주식회사 두산으로부터 현물 출자받는 두산 퓨어셀 주식은 5,117억 원어치 보통주와 325억 원어치 우선주로 총 5,442억 원 규모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11월 두산 대주주로부터 두산 퓨어셀 지분 15.6%를 증여받은 데 이어 두산 보유 지분 14.7%를 이번에 현물 출자받았다. 출자 후 두산중공업이 보유하게 되는 두산 퓨어셀 지분은 30.3%로 증가한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두산 퓨어셀과의 사업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FOMC의 금리 소식은 아까 전해드렸고요. 김윤정 기자네요. 미납된 세금 있나요? 연체료 9.1% 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간주 임주료를 받는 분 계십니까? 간주 임대료는요, 임대자산에 대해 월세 외에도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준의 금액에 적용하는 임대소득입니다. 국세 환급금은 국세가 납세자가 과다하게 납부할 경우 환급받는 국세를 말하고요.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분납이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인 반면 연무연납은 일반적인 경우 5년까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연무연납을 하는 기간 동안에 납부할 세액에 이자율을 곱한 연무연납 가산금을 추가해 납부해야 하고요. 타인 간에 금전을 빌리는 경우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결정함으로써 금전을 빌린 사람이 이익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죠. 여기에 적정 이자율은 현재 연 4.6%를 적용하고 있다. 적용 이자율이 4.6%보다 낮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팽동현 대표네요. 기자네요. 고영혁 대표 해결하고 싶은 것부터 분석해 실천하세요. 이런 경험을 갖고 그가 본격적인 활약을 펼친 곳은 이커머스다. 인지과학을 배우고자 대학원에 진학했으나 경제 사정 때문에 접고 지마켓에서 금융서비스 사업을 맡았다. 그는 이커머스도 사용자 행동이 기록된다는 점이 게임과 비슷한 것에 지목했다. 고객의 거래 데이터와 웹사이트 동선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상품 관련 실적을 극적으로 상승시켰다. 이 모든 게 아직 빅데이터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전엔 2000년대에 이룬 일이라고 합니다. 이지훈 기자네요. 스톡옵션 우리사주 직원 보너스 주가 하락 시 무용지물. 네, 우리사주와 스톡옵션 비교해 볼게요. 자, 주식 취득 방법입니다.
우리사주 조합 결성 후 취득, 회사와 임직원 간 개별 약정에 의해 옵션 부여 한도입니다. 발행주식 20% 우선 배정, 벤처기업 50%, 상장기업 15%, 행사 기간입니다. 6개월 이상 2년 이내, 2년 이상. 행사 가격입니다. 권리부여 시 평가가격의 80% 이상, 권리부여 시 평가가격 이상. 차액 보상입니다. 허용하지 않음, 허용. 예탁 의무입니다. 있음, 없음. 네, 아무쪼록 협탁 옵션 받으시는 분들이나 우리사주 받으시는 분은 좋은 건가요? 김정훈 기자입니다. 대표님, 제 스탁 옵션은 휴지 조각인가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물론 특례 제도도 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시 얻는 이익에서 연 3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 행사이익 5억 원 이하라면 소득세는 5년으로 나누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하지만 벤처기업이 아닌 직원은 고액 세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분할 납부 자체도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논란이 많다. 이 밖에도 행사 시점에 소득세를 내지 않고 일정 기간 보류했다가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내는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특례도 있다.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30%여서 최고 45%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율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이 역시 벤처기업에 한정되며 스톡옵션 전용 금융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등 요건이 다소 복잡해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주주는 반기지 않는 스톡옵션. 2015년 4월 발생한 백수호 파동 당시 내추럴 엔더텍 일부 직원은 가짜 백수호의 진위를 가리는 와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무리를 빚었다. 스톡옵션 행사 공시 당시 내추럴 엔더텍 종가는 9만 원이 넘었지만 가짜 백수호 파동 이후 주가는 5만 원대로 급락했다. 주가 하락에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하지만 당시 주주들은 내추럴 엔더텍 직원이 스톡옵션을 대거 행사한 영향이 컸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스톡옵션인 해상 회사 임직원에게는 대박을 안겨줄 수도 있는 선물이지만 주주 입장에선 얘기가 달라진다. 일단 주식수가 늘어나면 보유 주식 가치가 희석된다. 특히 임직원에게 이익을 배당하게 돼 기존 주주 배당목도 줄어든다. 가장 큰 피해는 임직원 대규모 스톡옵션 행사가 주가를 급락시키는 경우다. 주주는 회사 임직원의 스톡옵션 파티와 주가가 하락하는 걸 지켜보며 쓴맛을 다칠 수밖에 없다. 물론 스톡옵션 발행 및 행사가 반드시 주가 하락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량의 매물을 쏟아내기 때문에 주가가 악재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박문원 한국지배구조원 팀장은 스톡옵션으로 상당한 보통주가 시장에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시장에 풀리는 건 아니지만 이 행위만으로도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팽동현 기자네요. 뜨거운 스톡옵션 양날의 검. 하지만 최근 관련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한 전문가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보여준 사례로 지난해 7월 상장된 SK바이오팜의 사례를 들었다. 뇌전증 신약 개발부터 허가 판매까지 국내 최초로 독자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장 가능성이 임직원의 열정을 뒷받침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적 상장 후 개인당 16억 원이 넘는 차익 실현이 가능해지면서 전체 직원 210여 명 가운데 15% 수준이 30명의 줄퇴사가 발생했다. SK바이오팜의 경우는 근로자가 만든 우리사주 조합에서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을 주주로서 매수하는 우리사주 제도, 종업원 지주제로 일어난 일이다. 스톡옵션을 통해서도 이런 일은 유사하게 벌어진다. 실제로 2018년 미국에서 테슬라 임직원 46명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애플로 무더기 이직한 사례도 있었다. 이한듬 기자입니다. 하나장남 김동감 미래사업 총지휘관으로 됐네요. 김 사장은 최근 하나그룹 우주사업 전반을 지휘할 스페이스 허브 팀장으로 선임됐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스페이스 허브는 여러 회사에 흩어졌던 핵심 기술을 한데 모아 우주 산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중추 역할을 수행한다. 스페이스 허브는 발사체와 위성 등 제작 분야와 통신지구 관측 에너지 등 서비스 분야로 나눠 연구 투자에 집중할 예정이다. 해당 분야 인재도 적극적으로 영입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내 이사로 내정됐으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인수된 인공위성 제조기업
서트랙 I의 기타 상무이사로 선임되는 등 우주산업 분야로 경영 참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이 우주산업이라며 사회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개발에 몰두할 것이라고 미래 산업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경제 화랑 후 스태그네이션 올까? 스태그네이션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답글 좀 달아주세요. 경제 전문가들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블룸버그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경제가 지난 1990년대 이후 최고치인 5.5%의 고도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1984년 이후 최고 수준인 7.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필자는 향후 1, 2년간 경기를 낙관한다. 하지만 그 이후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형 경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시장이 전하는 메시지는 경기 호조 이후 스태그네이션이 돌아오는 것이다.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 공공투자 확대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출과 새로운 세금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네. 폴 크루그먼 경제학자입니다. 증권사 입사하려면요. 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 경제신문 읽으며 감 잡았죠. 이 데이터가 일하고 있는 데이터랩은 팀은 AI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며 다른 팀에 필요한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투자 수익률 상위 1% 고객의 매매 종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서비스인 주식 초고수의 선택으로 잘 알려진 M클럽이 대표적인 성과다. 이 매니저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비롯해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메리츠증권 자사주 1,000억 취득, 향후 전략 소각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둘 다 좋은 소식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점유율 30%로 네이버 5% 급등 신고가 됐고요. 네이버가 지금 쿠팡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됐다는 설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기업 정가사들의 네이버 목표 주가를 주된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날도 신한금융투자가 네이버의 목표가를요. 기존 43만원 대비 20% 높인 52만원으로 제시했고요. 신한금융투자는 네이버 쇼핑의 거래액 기준으로 한 시장에서 부여하는 기업가치 배수 EV를 EMB로 나눈 1.05배로 적용했고요. 쿠팡은 이 배수가 3배 수준이고 아마존이 2배인 것과 비교하면 적지 않게 할인 반영한 거고요. 하지만 이를 통한 네이버 쇼핑의 가치는 올해 31조 5천억 원에 이를 수 있으며 네이버의 총 가치도 84조 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고요. 전일 기준 쿠팡의 시가총액은 84조 2천억 원이고요. 네이버의 이날 종가 기준은 66조 2천억 원입니다. 이문종 신금투 연구원은 네이버 쇼핑과 쿠팡의 1월 거래액 상장은 유사하며 네이버는 파트너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고 있다며 경쟁사 대비 평가 저하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 미국 주식에 상장하면 우리나라 주식할 때 상장하는 것보다 2배 되는 거 아니었나요? 마켓컬리가 우리나라 주식에 상장하면 1조고 미국에 상장하면 2조가 될 거라고 관측하는데 여기서 쿠팡이 시가총액 지금 84조면 우리나라에 상장했다면 42조가 됐을 거예요. 네이버는 지금 66조잖아요. 그럼 네이버가 오히려 쿠팡보다 높은 주가 가치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이버가 미국에 상장됐을 걸 기준으로 해석을 하셨네요. 코로나19 수혜주 모나리자 매물로 나왔습니다. 모나리자 기업은 제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화장지, 마스크 등 판매. 실적 보면 2019년 대비해서 매출은 2020년에도 비슷했고요.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28억에서 93억으로 좋아졌고 주요 주주는 모건스탠리 P가 50.99%를 가지고 있네요. 자, 매각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모나리자 주가는 약 4,700억 원으로 시가총액은 1,700억 원 수준이고요. 모건스탠리 PE 지분 가치는 시총 기준 약 877억 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1,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요.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이클리 측은 아직 매각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검토 중이지만 시가총액도 산정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채태원 지리차 아군으로 모빌리 생태계 키플레이어 노린다고 하네요. 네. 지리자동차는요, 볼보 자동차를 인수했었어요. 중국 지리차 M&A 전략 및 브랜드별 판매 비중 2010년 스웨덴 자동차 브랜드 볼보 인수 10년 전 넘었네요. 2017년 말레이시아 자동차 제조사 프로톤 지분 49.9% 인수, 영국 스포츠카 제조사 로토스 지분 51% 인수, 질리 오토스를 보고요. 질리가요 56%, 그리고 볼보가 32%, 링크 앵커가 6%, 기타 6%. 예, 이렇게 자신의 매출 점유율인가요? 판매량 점유율이 그렇게 되고요. 217만 대나 팔았으니까 많이 팔았네요. 김기혁 기자입니다. 사업 재편 속도 일본 파나소닉 90년 간판 건전지 공장 파네요. 파나소닉은 사업 정리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등 성장성이 유망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요.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완성차 업체들의 공급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에 배터리 곡창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죠. 아울러 인수합병을 통한 신사업 진출하고 있고요. 미국의 디지털 솔루션 제조 기업 블루연도 인수에 나선 것이 대표적입니다. 인공지능 AI로 제품 수요와 납기 등을 예측하는 블루연도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하드웨어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고요. 인수대금으로는 지난 2011년 산요전기 인수대금 8천억엔과 맞먹는 7천억 원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파이팅! 파나소닉도 소니처럼 잘 나가보시면 좋겠네요. 비둘기 연준에 약세 돌아선 달러, 미중 고위급 회담 변수 남았다. 네, 환율이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어요. 변동이 요새 좀 심한데요. 외환시장에서 미국 국채금리 추이와 함께 18일에서 19일 현지 시간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의 결과가 달러 가치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를 위안화에 비해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몸값 1조 라인게임즈 성장성에 비료 밸브 회사도 지갑을 열었네요. 자, 대유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300억 원대, 조각 IRI가 또 100억 원대 각각 투자했고요. 이외에도 몇 곳의 투자자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은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가 조성한 펀드를 통해 투자를 집행했죠. 대유는 1977년 설립된 비료 제조 및 판매업, 농약 제조 임대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코스닥 상장사로 니르겐, 미리근, 브리오와 같은 비료 제품과 지베레린, 아바멜킬 같은 농약 제품이 전체 매출의 99.7%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률 25%, 유동자산 479억 원, 부채 비율은 19%대인 알짜 기업이고요. 조강 ILI는 1968년 조강공업으로 시작한 안전밸브, 감압밸브 등 특수 밸브 제조사인데요. 지난 3분기까지 영업이익률 21%, 매출 558억 원, 영업이익 55억 원을 기록했고요. 투자자산이 389억 원으로 본격적으로는 투자해왔고요. 조강 ILI는 지난해 9월 대유를 378억 원에 인수하기도 했어요. 사실상 같은 회사네요. 다 상장사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강민수 기자입니다. SK바사 순조로운 따상 성공, SK바팜 따사사상 넘어설까. SK바이오사이언스 우리 사주 배정 물량은 전체 공모 주식의 20%인 459만 주입니다. 실권주를 제외하면 449만 400주고요. SK바이오스 임직원 수는 591명, 배정 물량 임직원 수를 나누면 인당 평균 배정 물량은 7,598주, 현주가 기준 1인당 평가이익은 7억 9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물량 배정은 근속연수 직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추산치는 실제 물량과 다를 수 있고요. SK바이오스가 부여한 스톡옵션은 54만 주 정도 되고요. 안지용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4명에게 주어졌다. 주당 행사 가격은 9,154원으로 행사 기간은 12월 12일부터 2028년 12월 11일까지다. 따상 주가 기준 총 평가액은 873억 원에 달한다. 10만 9,260주를 받은 안 대표와 김훈 CTO 최고기술 책임자 등 3명은 인당 약 175억 원, 21만 8,490주를 받은 모 임원은 349억 원의 평가이익이
기대됩니다. 네, SK는 진짜 화끈하게 주네요. 자, SK 회사 같은 회사의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김성은 기자입니다. SK 모빌리티 사업 속도낸다. 중국 1위 지휘차와 3,400억 원 펀드 조성했습니다. 뉴 모빌리티 펀드 총 설정 규모는 3억 달러, 약 3,400억 원이고요. SK와 지리자동차 그룹이 핵심 출자자로 3천만 달러씩 총 6천만 달러 출자했다. 나머지는 유럽계 은행, 아시아 지역 연기금을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이번 펀드는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자동차 산업 핵심 분야로 연결, 자율, 공유, 전동화 등 케이스죠. 연결이 커넥티드, 자율 오토노머스, 공유, 쉐어드, 전동화 일렉트로닉, 케이스 영역의 유망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투자함이 목적입니다. 오문영 기자인데요. 낸드 값도 오른다. SK 하이닉스 올 3분기 턴어라운드 예상되네요. SK 하이닉스 낸드 플래시 전망은요. 매출이 2021년 1분기에 1조 4천억인데 4분기는 2조 1천억까지 올라가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20억이 4분기에는 4천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글로벌 성장률은요. 삼성이 33%, 키옥시아 19%, WDC 14%, 하이닉스 11%, 인텔이 8%였는데요. 인텔이랑 하이닉스가 이제 합치면 20%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2위에 오르게 되죠. 오상현 기자입니다. 무료 서비스로 기반 닦은 플랫폼 익숙해졌으니 돈 내. 교육 현장에서 민간 원격수 플랫폼이 줌 유료화를 두고 비상이 걸렸어요. 줌이 오는 8월부터 학교 계정도 무료 이용 시간을 제한하기로 하면서인데요. 줌은 3명 이상의 화상회의 등에 사용하며 40분까지 이용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데요. 다만 운영 정책에 따라 학교의 경우 40분 이상 수업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수 일선 학교가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에 줌을 활용하는데요. 교육부는 이용 요금 과금 시 교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무료 서비스로 가입자를 모은 뒤 유료를 강제화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형태를 답습한다는 비판이 온라인에서 이어졌습니다. 박재범 기자네요. 신용카드로 주식을 살 수 있다면 재밌는 기사 제목이고요. 저축과 저축성 보험은 주식펀드와 변액보험은 어떤 기준으로 카드 결제 유무가 갈리는 것인지, 게다가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상 금투상품으로 분류되는데 말이다. 카드보다 페이가 익숙한 시대, 시시각각 가격이 변동하는 코인으로 결제하는 시대다. 기본 원칙, 기본 기준이라도 명확히 해야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카드로 결제되는 주식 결제되는 서비스 누가 만들어주면 많이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강영훈 기자인데요. 넷플릭스 영화가 되살린 영웅들이란 책인데, 영화인데요. 더 디그라는 영화가 있어서 한번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시젠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이버 목표 물가 일단 상향했고요. 네, 시젠이 좀 많이 올랐어요. 유럽과 브라질에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해서요. 목표가가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13만 원. 현재가 대비 86% 상승하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도 기자입니다. 법원 박철환 상무 요청 수용 금요석화 주총 검사인 선임 18일 금요석유 화학은 박상부가 오는 23일까지 검사인 보수를 예납하는 조건으로 정기주주총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 적법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 왕미양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금요석유 화학 주주총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기자네요. 쿠팡 대주주 주식 매도에 서학금이 철렁. 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의 지분은 회사 공모가격 IPO 가격이 정해지기 이전 시점에 IPO 가격으로 유통되도록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는 상장 초기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들의 일부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 관례에 따른 것이며 비슷한 사례로 페이스북 상장 당시 마크 저크버그 공동 창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3,020만 주를 내놓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꿈보다 해몽이 좋네요. 어찌됐든 매도한 건 맞죠. 강두수 기자입니다. 규제 풀리는 가을 PEF 100기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100기사가 뭐냐고요? 읽어드릴게요. 회사를 도와주는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백기사 펀드. 기업이 백기사 펀드에 관심을 갖는 건 대주주 의결권을 약화하는 경제정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이사인 감사이나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개별 3%로 제한하는 3% 룰 도입이나 스튜어십 확산 등으로 창업자와 경영자가 정상적인 경영까지 방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2019년 엘리엇이 현대차 수소 부문에서 경쟁하는 기업 회장을 현대차 이사로 추천했을 땐 현대모비스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사 회장 등이 지분 29%에 해당한 의결권을 행사해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3% 룰이 도입된 만큼 현대차는 현대와 동일한 지분 구조로 경쟁사 창업주가 사회이사 감사위원으로 추천되더라도 총 8% 상당 의결권밖에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에 기업들은 기업 간 지분 스와프 등 다양한 지구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백기사 펀드는 일련의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는 지분 30%를 들고 있더라도 3% 의결권밖에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우호 지분으로 구성된 펀드를 조성하려 보려는 것이고요. 지분율이 3%인 백기사 펀드를 복수로 조직한다면 펀드 개수에 비례해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대희 기자네요. 신선식품 온라인 급증. 마켓컬리 작년 매출 1조 원. 매출의 급증과 함께 영업손실 증가폭을 줄인 사실도 공개됐죠. 지난해 컬리 영업손실은 1,162억 원으로 2019년 1,012억 원보다 약 150원 증가했습니다. 누적 영업적자 규모는 2,600억 원으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영업적자 확대폭이 크지 않아 회사 내부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컬리 관계자는 현재까지 투자 유치로 4,200억 원 규모 자금이 남아있어 누적 영업적자에도 여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컬리의 구체적인 지난해 실적 수치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종혁 기자네요. 삼성 SK 하이닉스 신났네. 디램가 2분기 두 자릿수 오를 듯합니다. 와, 디램 값이요? 여기 봐요. 18,947에서요. 11월 30일 37,000까지 올라갑니다. 와, 대단하네요. 김혜순 기자네요. 이게 웬 꽁돈이야. 2007년에서 2009년 해외 펀드 가입자 체크.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해외 증시가 고꾸라졌고 관련 펀드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펀드가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은 환율 급등에 따른 세금을 계속 내야 합니다. 이에 투자자들과 판매자들은 원금 손실 상황에서 환차익에 대한 세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섰고 10년 이상 엎치락뒤치락 소송 끝에 법원이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됐죠. 네, 환율 이익으로 된 거에 대한 세금만 내면 억울하겠죠. 펀드 전체는 손실이 났는데 환율만 올랐다고 조금 세금 내라고 하면 속상하잖아요. 그걸 안 내고 된 게 된 거예요. 손인설 기자입니다. 마인 반면교사 중국 핀도도 황정 41세 은퇴를 갑자기 선언했어요. 창업 6년 만에 알리바바를 세운 마인을 넘어 중국 3대 부호가 된 황정 핀도도 창업자 겸 회장이 조기 퇴진합니다. 이례적으로 젊은 나이에 퇴진을 선언한 데다 회사 지배주주 권리까지 모두 포기하면서 그의 퇴진 결심에 공산당의 탄압을 받고 있는 마인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요. 황 회장은 지배주주 권리도 포기하기로 했고요. 황 회장은 직접 보유 지분과 우호 지분을 합친 지분 29.4%를 통해 경영권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했고요. 핀도도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는 거고요. 황 회장은 창업 6년 만에 핀도더를 알리바바 징둥과 함께 중국 3대 전자상 거래 업체로 키워냈죠. 나는 19세 나에게 1억을 선물하기로 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만 15세 아들에게 주식 투자를 권했던 대기업 고위 간부 출신 아버지, 수익률 95%를 기록한 아들이 함께 가치 투자 방법을 소개한다고 하니까요. 보면 좋겠네요. 오연아 기자네요. 비트코인으로 돈 벌자 2030 세대 K뱅크로 몰려가네요. 네. K뱅크 신규 가입자 카뱅을 넘어섰습니다. K뱅크 64만 명이 2월에 신규 가입했어요. 17만 명 카카오뱅크에 비해서 정말 많았죠. 젊어지는 K뱅크 가입자 용력이요. 34.8세로 지금 많이 젊어지고 있어요. 네, 비트코인 개설할 수 있죠. K뱅크로 하면. 김익한 기자네요. 달러 더 풀겠다는 페드. 한국 국고채 금리 환율 내림세로 들어갔습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시중에 달러로 덮을겠다는 페드의 신호에 달러 선호도가 꺾였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전승지 삼성선물연구원은 FOMC 결과는 시장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위험자산 선호도를 자극했다며 이는 달러화 하락으로 연결됐다고 평가했어요. 17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연 1.7%까지 뛰었다가 0.1.6%로 마감했고요. 하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질 수 있어 달러 약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전망이 많은데요.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시장금리가 뛰고 이로 인해 페드가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란 기대가 퍼지면서 그만큼 달러 가치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8일 미국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장중 1.7%대로 치솟기도 했죠. 이동우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대란 장기화 우려 속타는 수출 기업들이네요. 컨테이너 박스 가격 인상은 해상 운임에 영향을 미쳐 결국 국내 해운사 및 수출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경기 반등에 따른 주요 소비국의 강한 수요와 컨테이너 적체 현상 심화에 따른 컨테이너 박스 가격 인상은 올해 상반기 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컨테이너 박스 최대 제조국인 중국이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 요인인데요. 최건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 빅데이터 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은 올해 물동량 증가에 따른 운임 상승이 해운 업계의 호재일 수 있으나 수출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상반기 내내 컨테이너 박스 부족 현상이 이어질 수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서 중소, 중견 수출 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까지 알파균의 경제뉴스 전해드렸고요. 자, 유튜브에서 알파균의 경제뉴스 구독과 좋아요 치시면 되고요. 구글에서 알파균 검색하시면요. 저희 경제 기사 뉴스 동영상으로 검색할 수 있으니까 많이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알파균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게 되네요. 검색만 해도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세요. 감사합니다.